안녕하십니까. 상상고 국어를 맡고 있는 김진억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설명회라서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설명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상고 국어는 상당히 좀 이제 특징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면들이 있냐면,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4점 정도, 4점에서 한 6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좀 쉬워졌다. 왜냐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때문에 원래는 교과서 이외의 지문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1학년 국어에도 많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내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평균 점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제 86점 정도였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받으시는 이 자료지를 보면 맨 뒷장에 있어요. 뒷장에 보시면 국어가 이제 평균이 1학기 평균이 86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6.6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78.4, 표준 편차는 15.1. 그다음에 영어가 81점이고 표준편 13점인데 어머니들은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넓다는 것, 평균이 낮고 편차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편차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평균이 86점이고 표준편차가 6.6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한 93점에서 80점, 즉 80점에서 93점인 친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들 보실 때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면 A, B, C를 보면 웬만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B에 절반 이상이 51.1%가 B, 그러니까 이제 80점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90점대가 34%, 그리고 C가 12.9% 정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상고 국어는 여기서 약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약간 더 뭐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쉬워질 가능성은 배제하고 올해 내년에 이제 어려워진다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어머니들이 이제 국어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자료집을 제일 처음 펴보시면 3년 동안 로드맵을 제가 넣어놨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3년 동안은 정말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잘 따라가 준다면 맨 앞장에 이제 뭐 올해 수능을 봤던 친구들 또 내신을 봤던 친구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이제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올해 이제 2020년 지금 현 1학년 애들이 국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학기 중간 기말에 만점자가 누군지는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고1, 고2, 고3들의 정말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국어를 100점 하는 친구들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자랑이겠지만은 상상고 국어를 제일 많이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제일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고 제일 좋은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국어와 중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가 이 설명을 보면 중학교 국어는 주로 텍스트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국어를 가면 수능과 내신이 약간 다르지만 수능은 지금 이제 문학과 비문학은 필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상고는 전국에서 제일 수능 대비를 잘하게끔 국어의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1 때는 천재 교과서라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문학이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문법을 준비할 수 있게 돼 있고 2학년 올라가면 2학기 1학년이 전체 1학기가 다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가면 언어와 매체를 해요. 근데 말은 언어와 매체인데 실제로는 다 문법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내신의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 상상고는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수능에 대한 준비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대비될 수 있고 그리고 고3 가서는
물론 EBS 반영 비율이 50% 줄어들지만 그 50%만큼의 이외의 것들을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교들보다 입시에서 수능 국어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일단은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특히 상성 같은 경우는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고전 시가가 나온다든지 현대시의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독해법을 배우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그냥 국어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싫어를 해요. 싫어하는데 싫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커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법이라든지 정답을 맞추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능 국어 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커리에 맞춰서 1학년, 2학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어 내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는 천재 교과서로 진행됩니다. 천재 교과서가 다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잘라서. 근데 이제 여기는 천재 교과서의 텍스트들이 상당히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문학과 언어와 매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예비 고1 겨울, 자, 학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문학에 대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얘는 비문학입니다. 이 영역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은 비중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학이에요. 문학.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주어진 텍스트에 한정돼서 공부를 하고 그 선생님이 밑줄 치거나 상세히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고등학교 국어, 특히 상상국 국어에는 이 문제 외에 좀 더 심화해석인 문학의 이론이 나온다든지 좀 깊이 있는 유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학에 대해서 이론적인 면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 문제냐면 재작년 문제, 재작년 수능 문제에서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시 하나, 시 두 개,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죠. 외부 지문이 나오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에서 다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또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정도의 이런 선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시는 부정적 현실을 기반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이 선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학생들은 가시와 나시를 배웠어요. 근데 생소한 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 현실 기반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국어는 정말 잘하려면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각하실 때 부정적 현실 기반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면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시들 그리고 11종 교과서에서 나오는 모든 시들 또 EBS에서 나오는 모든 시들 수능에 기출됐던 모든 시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민지라서 슬퍼요라는 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독립돼서 너무 기뻐요라는 시가 많을까요? 그렇죠. 식민지가 돼서 슬퍼요라는 시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가난해서 슬퍼요라는 시가 많을까요? 우리 집이 너무 부자라서 좋아요. 자, 어머니 오늘도 나가셨네, 1억 버셨네, 아이 좋아라 이런 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별. 자,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랑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거와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는 시 중에서 뭐가 많을까? 그렇죠. 이별의 시가 많죠. 어머니들 다 아시는 진달래꽃도 이별을 예견하고 슬퍼하는 내용의 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음. 자,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라는 시가 많을까요? 누가 태어나서 탄생해서 좋아요라는 시가 많을까요? 그렇죠. 죽음의 시가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이런 게 통찰이죠. 대부분의 시들이 긍정적인 현실보다는 부정적인 현실을 출발한다. 그렇다면 4번이 내가 이 다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이걸 중심으로 시를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배워야 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은 한 10가지 정도의 문학 이론을 중심으로 유형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문학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소설에서의 서술의 특징,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의 특징, 그 다음에 보기형 문제, 감상형 문제, 부분의 문제에서 보다 전문화된 영역을 통해서 문학을 탄탄하게 배우는 게 이번 겨울방의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2학년 2학기 때 언어의 매체라는 걸 통해서 문법을 배워요. 그때는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고 1학년 때는 각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에 다 문법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3 애들 학생들을 보면 물론 중학교 때 다 문법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문법이라는 과목이 생각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어렵게 까먹게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문법을 한 바퀴 돌리는 거죠. 한 바퀴 돌려서 적어도 1학기 내신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에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도 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어떤 거냐면 얘는 장기적 정만이에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비문학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중심인데 이 비문학과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는 비문학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이제 5페이지를 보면 올해 이제 수능 정답률이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실 때 수능 국어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거기 정답률 보시면 정답률이 전체 정답률이 73% 정도예요. 그래서 73% 정도 되고, 자,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모두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의 학생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자제들이 이 7명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상상고를 합격했고 나름대로 탄탄하게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실 때 문법은 정답률이 거기 나와 있듯이 56% 되는 거죠. 근데 비문학은 훨씬 더 낮아요. 63%고 문학은 79%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어머니 생각하실 때 결국 수능 국어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비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하는 방법부터 내가 요약하는 방법부터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은 이 비문학은 독해하는 요령 그리고 읽어내는 요령, 요약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배우고 과제 위주와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수많은 정보들을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유형별 문제를 많이 줘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답을 찾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지를 분석하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장 답이 될 만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게 최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문학의 유형을 정확히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내가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찾아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비문학의 텍스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 내가 무조건 답을 찾겠다. 이 노력에 의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배운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상성고 학생들을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성고 학생들은 다른 외대부고나 민사고나 이런 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균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과적 성향이 분명히 있지만 문과적인 논리적 합리성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지고 잘 균형이 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만 코치를 하고 이끌어준다면 국어라는 과목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고 졸업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난 이제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학생의 수고 이게 점수라고 하면 자, 수능에서 요게 이제 100점 정도로 치고 자, 요런 식의 이제 점수 부풀어 보이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과 수학이에요. 이과 수학은 50점을 기준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예요. 이 국어가 왜 이렇게 됐냐면 국어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자, 상상고 내신도 마찬가지죠. 상상고 내신도 86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 그다음에 약간 점수가 떨어지는 애들이 5점, 6점 차이로 막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한두 문제를 어떻게 더 맞추느냐, 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국어란 과목은 내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내신이든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자체의 그 현장에서의 수능 볼 때 그 현장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국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점수 차이는 실력 차이는 크지 않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어 시험을 보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헷갈리는 두 개 중에 잘못 찍어서 또는 처음 했던 것을 고쳐서 틀렸다. 근데 나는 해설지를 보더라도 잘 이해를 못한다. 이런 이제 경향이 많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자, 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느냐,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 판별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단련과 훈련이 충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 실력은 있으면서도 실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추적, 즉 국어라는 것은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텍스트, 그리고 학생 한 명이 텍스트를 읽는 힘과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한테 일일이 다 그 피드백을 다 받아요.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카톡을 통해서 받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받든 다 받아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누적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개별적인 코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어 틀린 게 아니라 생각의 과정이라든지 답을 타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고 변화를 줘야만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상상고 학생들은 이런 이과적인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친구라서 이런 문과적인, 왜냐면 수학에서의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얘는 100% 답일 가능성이에요. 근데 국어에서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이게 100%일 때도 있고 90%일 때도 있고 70%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더 합리적이고 맞는 답이라는 걸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어떤 친구들이 문제냐면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질문을 받다 보면 자, 10 더하기 5는 누구나 이제 15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17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틀린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죠. 선생님, 얘는 맞지 않아요. 얘는 틀렸지만. 자, 이 사고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틀리면, 이 전체가 다 틀리는 건데, 얘는 맞지 않아요 하면서 우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사고라든지 편향들이 생기면 국어에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문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문법은 개념을 중심으로, 비문학은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교정하고 바꿔주고 되면 점점점 실력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국어란 과목은 일주일에 수업 3시간 정도,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숙제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 전체로 한 6시간 정도의 분량을 공부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게 만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 텍스트를 풀리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도 그만이고 안 풀어도 그만의 문제는 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만나기 전에 가슴이 떨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란 문제들은 철저히 그렇게 선정된 엄밀한 그리고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밝혀주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들, 그리고 어머니 생각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경험이 아니라 기억이란 거죠. 그래서 철저히 내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다음에도 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좋은 수업이고 그 사람을 변화있게 만든다. 자, 다시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변하겠죠. 그러면 이걸 변화를 만들려면 그 학생에게 맞는 그리고 학생의 사고과정을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어 수업의 진정한 의미고 그래야만 상상고 내신이라든지 상상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자료집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제 이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